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벼슬 때문에 돌변한 남자의 이야기 등 6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무변이 있었는데 오직 벼슬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한 제상댁을 출입하며 여러 해 동안 매일 열심히 봉사하였다. 제상은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지냈고 세 아들도 모두 급제하여 장남은 승지, 차남은 옥당, 막내는 한림을 역임하였다. 하지만 무변의 운명이 기박한지 한 번도 그 효험을 얻지 못하였다. 벼슬 자리가 생기기는 했지만 어떤 때는 세력가의 청탁에 눌렸고 어떤 때는 여러 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빼앗겨 말망에도 끼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무변은 원망하지 않고 더욱 자주 나아가 배웠고 스스로를 맹상군의 직이나 되는 듯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재상이 갑자기 풍병을 앓게 되었는데 몇 달 사이 더 심해져서 일어나지를 못했다. 그러자 무변은 그 집에 머물면서 병수발에만 몰두하였다.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가는데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약을 다리고 옷을 입히고 벗기기를 모두 친히 살피고 받들었다. 재상은 허담 문객과 겸종이 곁에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 영리하고 민첩한 무변만 못하다며 그를 잠시도 곁에서 떨어져 있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 무변은 밤에도 옷을 입은 채 잠시 눈을 붙일 따름이었다. 대소변을 보거나 안고 누울 때도 부축하기를 털끝만큼도 게으르게 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티내지 않았고 고달픈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상의 병증은 점점 더 심해져 말을 더듬고 목소리도 잘 내지 못하여 옆 사람이 알아듣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거기다 다른 병도 더불어 생기니 온 집안이 허둥지둥 연일 밤을 지새우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세 아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해 쉬러 돌아갔고 겸종과 누비들도 모두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 방 안에는 무변 혼자만 남게 되었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그 처량함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자기는 재상에게 가깝기로 따지면 자식이나 조카도 아니고 천하기로 따지면 종도 아닌데 문하에 출입한 지 근 10년이 되어도 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재상이 병이 들어 10달이나 되어가니 지금까지 애쓴 게 다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효성스러운 자식과 손자라도 자기보다 못할 터인데 세상에 이같이 가련하고 가소로운 일이 또 있단 말인가. 생각하건대 병세가 만분 위태로워 재상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으니 앞으로의 희망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았다. 분하고 한스러운 마음이 일어났다. 길게 탄식하고 몇 마디 고함을 지르고는 재상의 가슴 위에 거의 앉았다. 그러고는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재상의 목을 겨누면서 따졌다.
내가 너의 집과 전생에 무슨 업보의 인연이 있길래 여러 해 고생만 하고 한 톨의 보답도 받지 못하느냐? 병이 든 지 여러 달, 온 정성을 다해 간병하였거늘 소위 네 자식이라는 승지 한림무리가 나처럼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해 구호했느냐? 그런데도 내 은덕에 조금도 감사하는 뜻이 없고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으니 너 같은 놈은 어찌 빨리 죽지도 않느냐? 그러고는 칼을 집어넣고 방 한구석으로 물러나 앉았다. 재상이 비록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정신은 말짱했다. 그가 하는 짓을 보고 또 그 말을 듣고는 분통을 이기지 못했지만 어찌할 수도 없었다. 조금 뒤 여러 자식이 와서 문 안에 들였다. 방금 그 일을 당한 재상은 병중에 분노까지 일어나 숨을 헐떡거렸다. 승지가 무변에게 물었다. 숨을 헐떡이시는 게 어제보다 더 안 좋아지신 것 같네. 무슨 실섭이 있으신가? 여기서 실섭이란 몸조리를 잘하지 못함을 말한다. 그러자 무변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특별히 실섭한 건 없습니다. 아까 소변을 보시고 나서 잠이 드신 듯 했는데 갑자기 기침을 몇 번 하고 깨어나셨죠. 그 뒤로 숨 쉬는 것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재상이 들으니 생판 거짓말이라 더욱 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말을 하려 해도 소리를 낼 수가 없어 한 손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키고 다른 손으로 무변을 가리키며 잠옷 할 말이 있는 듯한 신용을 했다. 재상은 아까 무변이 한 괘씸한 소행을 알리려 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를 보고 어찌 그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다만 무변의 오랜 노고를 잠시도 잊을 수 없으니 뒷날 잘 보답해 주라고 미리 부탁하는 줄 알고 모두 대답을 하였다. 친히 가르치지 않으시더라도 이 무변의 은덕을 갖기 위해서라면 몸을 베어주고 살을 도려내준 듯 어찌 아깝겠습니까? 마땅히 온 힘을 다해서 성취하는 바가 있도록 돕겠습니다. 재상은 그 말을 듣고 연이어 손을 휘젓고는 다시 자기 가슴과 무변을 가리켰다. 그러나 10,000번 그렇게 한들 아들들이 그 본뜻을 어떻게 알겠는가. 다만 병중에 헛손질을 한다고 여기 따름이었다. 이튿날 재상은 일어나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고 세 아들은 서로 번갈아 가며 무변을 칭찬하고 지켜 세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벼슬 청탁을 해주었다. 그리하여 무변은 그해 겨울 도정에서 선정관을 제수받았고 승진하여 여러 고을의 원을 지냈으며 마침내 곤수, 그러니까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어느 해에 모 재상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였지요. 하루는 선화당에서 고을의 원과 밤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원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실아치와 사령들에게도 물러가도록 명령하고 그러고 나서 막 잠자리에 들려 했지요. 홀연 너무나 처절한 여자의 곡성이 멀리서부터 점차 가까이 들려오더니 산문 안으로 들어와 그쳤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나더니
어떤 사람이 계단을 지나 마루로 올라와서는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직 비녀를 꽂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노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었는데 얼굴이 빼어나게 어여뻤지요. 그래, 이상하여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지요. 소인은 본관 이방의 딸이옵니다. 가세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소인의 아버지는 후처를 다시 얻어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계모의 동생이었는데 소인 집에 재물을 탐내어 강탈해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집에 있고 소인의 아버지는 소녀를 각별히 아끼시는 까닭에 흉계를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전 소인의 아버지가 관가의 분부를 받고 타지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가고 오는 시간을 계산하니 5, 6일은 걸릴 것 같았지요. 계모와 그 동생이 공모를 하여 저에게 다듬이질을 하라며 지게문 밖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몰래 등 뒤에서 목침으로 소인의 머리를 치니 즉각 땅에 넘어져 머리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옷으로 제 시신을 염하고 관에 넣어 십리박 관청 길가에 묻었으니 그 흙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소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아 계모에게 물으니 계모는 당신 떠나고 며칠 뒤 홀연 복통을 심하게 앓더니 하루도 안 되어 죽었습니다라고 둘러댔지요. 소인의 아버지는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다만 일장통곡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엎드려 비옵나니 사또께서 부디 소녀의 이 원한을 풀어주시기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뢰옵나이다. 감사가 그 아버지의 성명을 묻고 또 계모와 동생의 성명을 묻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녀가 2번 절을 하고 물러났지요. 그러니 곡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바위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촛불을 가져오라 하고 일어나 앉았어요. 원에게 통인을 보내 급히 오라고 명했지요. 원은 조금 전까지 영문에서 감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밤이 깊었고 또 배불리 먹고 취해 들어온 터라 바로 옷을 벗고 막 잠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지경인데 사또의 분부라며 급히 오라는 본영 통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나서 말했지요. 허허, 알 수 없도다. 아이 잠깐 사이에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급히 부르시는고. 관복을 거꾸로 입고 다급하게 가보니 감사가 촛불을 밝히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무슨 급한 일인가 물으니 감사가 말했지요. 시급하게 검시할 일이 생겼다네. 즉시 십리박 관청 길가로 가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검시를 하고 돌아오게나. 그러면서 종이 조각을 던져주었어요. 원이 보니 이름을 적은 종이 조각이었지요. 원은 즉시 관하로 돌아와 건장한 장교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종이 조각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을 불시에 체포해 긴 칼을 씌우고 단단히 잠궜습니다. 그러고는 10리 떨어진 길가에 있는 새 무덤으로 가서
흙을 파내고 관을 열어 시체를 평지에 꺼내놓고 천천히 검시하였지요. 1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의 시체였는데 얼굴빛이 살아있는 것 같았지요. 얼굴 앞쪽에는 아무 상처도 없어서 시체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두개골이 찢어지고 터져서 피와 골수가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지요. 시체를 거만한 장부를 작성해서 보고했습니다. 감사가 시신을 염한 옷을 살펴보니 어젯밤 본 것과 같았지요. 이방과 후처의 동생을 잡아다 각각 엄하게 신문했어요. 남매는 감히 변명하지도 못하고 죄를 모조리 자백하니 둘 다 때려 죽였습니다. 이방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죄를 물어 유배를 보냈지요. 영읍 대소백성 중에 그 신명함을 칭송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집신장이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집신장이가 삼은 집신은 신총이 고르지 못하여 아주 엉성하기 그지없었다. 그때 마침 서울서 내려온 한 소년이 이 신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야, 이런 집신은 서울 같으면 한 냥이나 받겠는데요? 그러자 고지식한 집신장이는 이 소리를 듣고 그것이 참말인 줄만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집신장이는 일흔 켤레의 집신을 짊어지고 서울로 떠났다. 그리고 한 길가에다 전을 버려놓았다. 지나는 사람들이 값을 묻자 한 켤레에 한 냥이라 하니 모두들 비웃기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집신장이는 며칠이 지나도 한 켤레의 집신도 팔지 못하였다. 바로 그때 서울의 어떤 정승집에서 일보는 여자종 아이 하나가 지나다가 그 집신을 보았다. 아이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소녀로 늘 자기 신랑은 자기가 찾아서 시집가겠다던 아이였다. 이 아이도 집신값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 집신값이 엄청나게도 비쌌다. 아이는 그 뒤 며칠을 두고 그곳을 지나치면서 집신을 보았으나 값이 너무 비싸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이는 남자가 저만한 고집이면 신랑감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집신은 제가 다 사겠어요. 모두 얼마지요? 모두 1흔 켤레니까 가만히 있자. 1흔냥이군요. 좋아요. 제가 다 살 테니 저희 따라오세요. 집신값을 드릴게요. 집신 장이는 신바람이 났다. 집신을 모두 짊어지고 여자 종을 따라갔다. 그런데 아이는 으리으리한 큰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집신 장이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집신 장이는 집신값을 달라고 하였다. 어머, 성미도 참 급하시네요. 집신값은 내일 드릴게요.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주무세요. 잠시 후 저녁상이 들어왔다. 시골에서는 구경조차 하지 못할 맛난 음식들이었다. 집신 장인은 개눈 감추듯 맛있게 그 음식들을 다 먹어치웠다. 이튿날 종아이는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났다. 그리고 집신장의 몸을 깨끗이 씻겨주더니 장롱에서 새 옷을 내어 입혔다. 그러자
시골뜨기 집신장이도 멋지고 씩씩하게 보였다. 저는 이 집 종이에요. 당신은 이제 저와 결혼을 하셨으니 이 집 정승마님을 뵙고 인사드려야 해요. 그러나 인사드릴 때 절대로 땅바닥에 엎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주의를 주더니 집신장이를 데리고 정승 앞으로 나아갔다. 대감마님께 여쭙니다. 간밤에 쇠내의 남편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사 여쭙고자 대령하였습니다. 그래. 어서 들라 해라.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대청 위로 올라갔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하인들이 집신장이를 대청 아랫뜰로 내려서게 하였다. 그러나 집신장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듣거라. 나는 비록 양반은 못되지만 그 버금가는 향족이란 신분이니라. 내 비록 너희들과 같은 종의 남편이 되었다만 어디 땅바닥에서 엎드려 절할 수야 없지 않느냐? 이 말을 듣자 정승도 크게 웃었다. 하하하하, 아하, 그래, 괜찮다. 배짱이 그만하면 되었다.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그 뒤 여자 종의 방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여자 종은 한 꾸러미의 돈을 남편 앞에 내놓았다. 여보, 당신은 제가 보아하니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자, 이 돈을 받으세요. 이 돈을 쓰게 되면 아마 눈이 뜨이고 머리도 영리해질 거예요. 이걸 다 마음대로 써보세요.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집신장이는 밖으로 나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나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돌아왔다. 여보, 아무데도 쓸 곳이 없었소. 배도 고프지 않아 한 푼도 쓰지 않았구려. 아유, 어디 쓸 데가 있어야지. 아이고야, 한 푼도 안 썼다고요? 아니, 길가에는 거지들도 많았을 텐데. 아휴, 참, 거지들에게나 주고시지. 잘못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유, 정말 그런 걸?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그 이튿날도 돈꾸러미를 짊어지고 한 길로 나섰다. 그리고 거지들을 불러 모아 그 돈을 뿌려주었다. 그러자 거지들은 눈이 빨개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주겠다고 야단들이었다. 집신장이는 그 광경이 하도 재미가 나서 매일 그런 일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집신장이는 자기가 하는 일이 후회되기도 하였다. 아, 그 많은 돈을 아무 뜻 없이 써버렸구나. 저까지 거지들에게 인심을 써봤자 은혜도 모를 텐데. 이렇게 생각한 집신장이는 그 이튿날부터 활터로 갔다. 그리고 활 쏘는 사람들과 사귀었다. 집신장이는 고기와 술을 사주어 그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 다음에는 쓰러질 듯한 초가집에서 독서하고 있는 가난한 선비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 끼니를 준비해주고 종이와 먹도 사주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집신장이를 매우 칭찬하며 이 세상에선 드문 사람이라고들 수군대기 시작했다. 한편 여자 종은 남편에게 권하여 옛날에 많은 책들을 공부하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던 돈 중 수백 냥의 돈을 써버렸다. 그러자 여자 종은 남편더러 활 쏘는 궁술도 배우게 하였다. 전에 많은 은혜를 입은 활장이들은 즐겨 집신장이에게 궁술을 가르쳐 주었다.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쇠 화살로도 가는 화살로도 관역을 잘 맞추어 꿰뚫게 되었다. 그리고 무술에 관한 책과 진치는 병서까지 공부하였다. 얼마 뒤 나라에서 과거 시험이 있었다. 집신장이는 이 과거 시험을 보아 무과에 급제가 되었다. 그러나 합격한 사실을 집안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었다. 한편 아내는 집신장이를 다시 채찍질하기 시작했다. 여보, 제가 모았던 돈이 1000냥이었으나 이미 700냥을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300냥이 남아있으니 이걸로 장사를 해보세요. 하지만 난 자신이 없소. 대관절 무슨 장사를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단 말이오. 염려하지 마세요. 장사할 게 있어요. 금년엔 대추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대요. 하지만 충청도 어느 고을만은 대추가 잘 되었다는군요. 자, 100냥으로 그 고의 대추를 모두 사오세요.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충청도로 내려갔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도착해보니 사정이 달라져 있었다.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어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형편이었다. 집신장이는 그 광경을 보자 그들이 측은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추 사려고 가지고 간 돈을 모두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버렸다. 집신장이가 맨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자 아내는 걱정이 되어 이렇게 말했다. 어머나, 착한 일을 하셨군요. 하지만 제가 가진 건 이제 200냥밖에 없습니다. 뭘로 살아가시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100냥을 남편에게 내주었다. 자, 100냥입니다. 무명도 흉작이라지요. 다만 황해도 한두 고을만 잘 되었으니 그곳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무명을 사오십시오.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황해도로 떠났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곳에 도착해 보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다시 맨손으로 돌아왔다.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는 100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헌옷들을 사세요. 그리고 함경도로 가셔서 그걸 인삼으로 바꿔오세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정말 절대로 다른 곳에다 쓰시면 안 됩니다.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다시 장터로 가서 헌옷들을 몇백 벌이나 샀다. 그리고 함경도를 향해 길을 떠났다. 원래 함경도는 북쪽이라 무명이 안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값이 비싸고 옷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추워서 벌벌 떨며 지냈다. 그러나 집신장이는 이번에도 그곳 사람들을 보자 하도 측은하여 옷들을 모두 그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겨우 치마 저고리 한 벌뿐이었다. 이것을 보자 집신장이는 한숨이 나왔다. 이제 난 1000냥의 재산을 다 써버렸어. 맨손으로 돌아가 아내를 대할 면목조차 없게 되었군. 에이, 차라리 호랑이에게라도 잡아먹히고 말자. 이렇게 생각한 집신장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높은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니 그 너머에 골짜기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깊은 골짜기에 빤하게 등불이 보였다. 그곳으로 찾아가 보니 외딴 오두막이 있었다. 집신장이는 그 집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집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다. 아유, 이 한밤중에 이런 첩첩 산골짜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소? 할머니는 집신장이의 이야기를 듣더니 집신장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었다. 집신장이는 하도 고마워서 가지고 온 치마 저고리를 할머니께 마저 내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금방 그것을 입어보더니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고맙다고 몇 번이나 집신장이에게 인사를 했다. 이윽고 할머니가 찬물을 끓여왔다. 집신장이가 마셔보니 그것은 산삼차였다. 할머니, 이 차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거 말인가? 이거는 바로 요 근처에 있는 도라지 밭에서 캐온 것이오. 언제든지 그곳에서 캐와서 차를 다린답니다. 아니, 그럼 캐 놓으신 것도 있겠군요? 그러자 할머니는 몇십 다발이나 되는 산삼을 들고 나와서 집신장에게 보여주었다. 아이고야, 그것은 모두가 도라지가 아니라 산삼이었다. 작은 것은 손가락만 하였지만 큰 것은 정강이만한 것도 있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쿵 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야,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오나 보구려. 아휴, 저 아이는 이상한 아이입니다. 날 때부터 두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붙어 있어 높은 데도 마음대로 날아갈 수가 있지요. 제 아비가 쇠를 달구어서 그 날개를 태워버렸지만 다시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장성하자 천하장사가 되었지요. 나라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 저 애를 죽여버릴 것입니다. 저런 장사를 두면 장차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애를 위해 이 산골짜기에 숨어서 살고 있다오. 아휴, 이제는 지 아비도 죽고 우리 둘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바깥을 내다보며 외쳤다. 얘야, 어서 들어와 인사드려라. 귀한 손님이 오셨단다. 나에게 좋은 옷을 주신 은인이다. 어서 인사드려라. 그러자 할머니의 아들이 들어와 인사를 하고 고마워하며 어쩔 줄을 몰랐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집신장이는 할머니께 부탁을 해보았다. 할머니, 그 도라지 밭을 좀 구경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아유, 그럽시다.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선선히 대답하고는 집신장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하나 넘어 도라지 밭으로 갔다. 아이쿠야, 집신장이가 도라지 밭을 바라보니 그곳은 도라지 밭이 아니라 산삼밭이었다. 그러자 집신장이는 할머니께 허락을 받고 온종일 그 산삼을 캤다. 대여섯 묶음이나 되었다. 아, 산중엔 말도 없고 이 많은 것을 무엇으로 운반한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자 할머니의 아들이 말을 받고 나섰다. 아이고, 손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말 있는 고을까지 저다 드릴게요. 어서 따르십시오.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많은 산삼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산삼을 얻게 된 내력을 아내에게 소상히 말했다. 어머나, 이건 하늘님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몇 차례고 당신이 착한 일을 했으니 그 갚음이지요. 마침 잘 되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대감마님의 환갑날이거든요. 많은 정승들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그 정승들과 알게 될 것이고 벼슬도 쉬이 얻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날이 밝았다. 집신장의 아내는 산에서 가져온 산삼 중에서 제일 큰 것을 5뿌리나 골라 대감에게 바쳤다. 대감마님, 이걸 받으십시오. 쇳내의 제아비가 장사 나갔다가 구해온 것입니다. 대감은 뜻밖의 귀한 선물을 받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집신장이를 불렀다. 그러자 아내는 미리 마련해 두었던 벼슬아치가 입는 관복을 남편에게 입혀서 대감 앞으로 가게 하였다. 아니, 그 관복은 어떻게 된 것이냐? 예, 대감마님. 황공하오나 소인이 그 옛날에 무과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인이 장사하느라 이 사실을 진작 대감마님께 아뢰지 못했습니다. 어허허, 그래. 장하도다. 신체 건장한 무사였구나. 이윽고 많은 정승들이 대감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대감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모두들 그 산삼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아이고 대감, 세상에 이런 드문 산삼을 혼자만 잡수시다니요. 어디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는 없으신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요? 이것밖에 없는 걸. 허허허, 참 미안합니다. 이 말을 듣자 집신장이가 나섰다. 소인이 드리겠습니다. 소인에겐 아직 산삼이 얼마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산삼을 나누어 주자 참석한 정승들은 모두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아이 대감,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제 집 여자 종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향족으로서 일찍이 무과에 급제한 자입니다. 아이고, 그렇소? 아니, 그렇다면 대감이 나쁘군요? 안 그렇소? 아이, 저런 씩씩한 무인을 두고서도 어찌 여태 벼슬을 시키지 않았소이까? 에이, 대감이 나쁜 것이요. 하하하하. 아닙니다. 무과 급제한 사실은 저도 이제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해가 기울고 정승들은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다. 집신장이는 그 후 산삼을 팔아 몇천 냥의 돈을 더 벌었다. 그리고 정승들이 서로 앞다투어 집신장이를 끌어가려 하였다.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벼슬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수군 절도사에까지 올라 그 여자 종과 아주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여염집 한 과부가 살았는데 젊어서 남편을 잃고 슬하에 두 아들만 두었어요. 집안이 가난하여 아침에 저녁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집은 육각현 아래에 있었는데 뒤쪽 마당은 채마밭을 일굴만 하였습니다. 하루는 나무를 심어서 생계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밭을 갈고 다듬고 호미질을 하는데 쨍그랑하고 소리가 났어요. 돌이 네모 반듯한 찬합 뚜껑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삽으로 그 옆에 흙을 파내고 돌을 들어 올려 보니 아래엔 큰 항아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은화로 가득 찼지요. 급히 덮개 돌을 얹고 다시 흙을 덮어 묶고 밟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그 이때에선 아무도 그 사건을 알지 못했지요. 집이 너무나 가난했지만 두 아들을 가르치는 데는 근면과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니 아들들은 차례로 뜻한 바를 이루어 문필에 여유가 있었고 도리와 체면을 알았습니다. 어느새 이서배의 아름다운 자제가 되어서 각각 재상과 겸종이 되었지요. 이 처리에 영리하고 문필도 뛰어나며 정신이 밝고 한결같아 재상 역시 총애하였어요. 얼마 안 있어 형은 해청서리가 되었고 동생은 탁지서리가 되어 가세가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과부 어머니는 늙어도 아무 탈이 없었지요. 그렇게 영양을 누렸습니다. 손자 역시 7, 8명이 되었는데 성장하여 혹자는 겸종이 되었고 혹자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자손과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 은을 묻어 놓은 후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흙을 파게 하고 뚜껑을 들어 보여주니 모두 크게 놀라며 말했지요. 아니, 여기에 은이 묻혀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노모가 말했어요. 내가 30년 전에 채마밭을 일굴 요량으로 땅을 고르고 호미질을 하는데 이 돌이 드러났다. 흙을 파내고 덮개를 들고 안을 살펴보니 항아리에 은이 가득 차 있었지. 그때는 생계가 매우 딱했고 그걸 파내서 팔게 된다면 부자가 되리라는 걸 모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강보에 쌓여 있고 지각이 부족한지라. 그렇게 하면 안정되지 못한 습관이 들어 부잣집 모양만을 보고 세간의 어려운 일들을 알지 못할 터였다. 호의호식해 배고픔과 추위를 알지 못하고서 사치스러운 습관만 키우고 교만한 품성을 배양한다면 어찌 머리를 숙이고 물어 배우겠느냐. 그렇게 스승의 학업을 따르려고 했겠느냐. 주색에 탐닉하고 잡기에 빠질 터였지. 그래서 이것은 우연한 물건이라 그렇게 보아도 못 본 것으로 하고 다시 묻었다. 너희로 하여금 배고픔과 추위가 우려할 만한 것이며 재물이 아까운 것임을 알게 하고 잡기에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게 하려 했다. 또 감히 주색의 뜻을 두지 않도록 하여 공부에만 힘쓰고 부지런히 생업에 힘쓰게 하려 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너희가 성공했고 나이도 들어 각자 할 일이 있고 가업에도 조금 여유가 생겼으며 입지도 단단해졌다. 그러니 은을 파내었어도 사치하거나 낭비할 걱정은 없는 듯하고 밖으로 나돌 우환도 없을 것이다. 그런 고로 너희가 이것들을 팔아 일용에 보태도록 하려 하느니라. 이로부터 차차 은을 팔아 수만 전을 얻어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늙은 과부는 선한 일 베푸기를 좋아하여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은 입혀주었어요. 친척 중 가난한 사람,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넉넉하게 도와주었지요. 또 겨울날이면 버선 수십 벌을 지어 가마를 타고 나갔습니다. 버선을 신지 못한 거린이 있으면 반드시 주었으니 대개 엄동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언발이었기 때문이지요. 또 친지 집들을 돌아다니며 빈궁한 자의 급한 일을 도와주고 초가 지붕을 잊지 못한 사람은 이어주고 기와집 기와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다시 고칠 수 있도록 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늙은 과부는 여든이 지나서 병 없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각각 70이 지나 설이 일에서 물러났지요. 벼슬은 동지에 이르렀고 3대가 관직에 추증되었어요. 그 뒤로 자손이 대대로 번성했으니 혹자는 묵과에 급제하고 혹자는 주부나 찰방을 역임하였으며 혹자는 군문에 오래 있으면서 첨사나 만호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전라도는 마한 땅이라고 했지요. 마한은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모두 54개의 작은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 무렵 전라남도 영광 땅에 있었던 나라는 성진이라고 하였지요. 성진은 마한의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였지만 백성들이 부지런하게 농사를 지으며 잘 살고 있었어요. 성진의 교촌 마을에는 손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손수는 아내와 금술이 좋아 어디를 가든 함께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아이고, 손수 좀 보게. 얼굴이 정말 훤하게 잘생겼지. 우리나라에 저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은 아마 없을 걸세. 아이고, 손수의 아내는 또 어떻고? 비길 데가 없을 만큼 빼어나게 예쁘지 않은가. 게다가 얌전한 몸가짐과 고운 마음씨까지, 아이고, 흠잡을 게 없어요. 흠잡을 게 없어.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저 다정한 모습 좀 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나. 하늘이 맺어준 부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은 손수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이고, 벌써부터 궁금해지네. 아이, 부모가 모두 인물이 좋으니 아기도 달덩이같이 예쁠 게야. 그거야 당연하지. 장미꽃 동굴에 호박꽃이 피어나는 거 보았는가? 손수는 아내가 아이를 가진 뒤부터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이제 몇 달 뒤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꿈만 같았지요. 손수는 아기가 태어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유,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야. 놀란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어요. 맹골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맹골은 성진의 이웃 나라였는데 맹골 사람들은 성진 사람들과는 달리 농사일보다 노략질을 좋아했지요. 양식이 떨어지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 재물을 마구 빼앗고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손수의 아내는 공포에 떨었어요. 여보, 어떡하지요? 당신은 홀몸도 아닌데 어떻게 빨리 피난을 가야겠어.
손수는 아내를 등에 업고 집을 나섰어요. 성진의 군사들이 맹골군과 맞서서 싸우는 동안 백성들은 너도 나도 짐을 꾸려 피난을 가고 있었지요. 피난 행렬은 교촌 마을 뒷산의 고갯길을 넘어 태청산까지 이어졌어요. 손수와 아내도 그 행렬을 따라갔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몸이 무거운 아내를 업고 걷기가 힘에 부쳤기 때문이지요. 손수는 기진맥진하여 아내를 고갯길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배를 움켜쥐고 앓는 소리를 냈지요. 그러더니 얼마 뒤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전쟁의 충격으로 다리 차기 전에 아기가 나온 것이었어요. 아기를 낳은 후에도 아내는 계속 앓는 소리를 냈지요. 물. 손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마실 물과 약을 가져와야 하고 아기를 덮을 포대기도 필요했습니다. 손수는 아내에게 말했지요. 여보, 곧 올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요. 그리고는 쏜 새같이 가던 길을 되돌아 마을을 향해 뛰어갔어요. 마을에는 연기가 피오르고 있었지요. 맹골 군사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빼앗고 집집마다 불을 질렀기 때문이었어요. 손수가 자신의 집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칼과 창을 든 남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맹골 군사들이었지요. 네 놈은 누구냐? 무엇하러 이곳에 왔느냐? 저는 이 마을 사람입니다. 피난을 가다가 제 아내가 아기를 낳아 물과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손수는 솔직하게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나 맹골 군사들은 손수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는 우리의 동정을 몰래 살피러 온 첩자겠지. 아닙니다. 저는 아내 때문에 여기에 왔을 뿐입니다. 그래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구나. 안 되겠다. 따끔한 말씀 보여줘야 사실대로 털어놓겠느냐. 맹골 군사들은 몽둥이를 치켜들어 손수를 마구 때렸어요. 손수는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애원하였지요. 저는 첩자가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내가 죽습니다. 저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맹골 군사들은 더욱 심하게 매질을 하였고 손수는 결국에는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쯤 고갯길에 쓰러져 있던 아내가 이렇게 중얼거리며 쓸쓸히 죽어갔지요. 서방님이 곧 올 텐데, 서방님이 곧 올 텐데.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어대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정탐을 하던 성진의 군사 몇 명이 다가왔지요. 여보시오. 이런 아기가. 그리고는 죽어가는 아내에게 물을 먹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곧 올게라고 말한 남편은 집 앞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아내는 아기를 얻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남편이 이별했던 그 고개에 남편을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진 사람들은 손수가 고개를 떠나며 아내에게 여보 곧 올게라고 말하였다 하여 이 고개를 고돌째라고 불렀습니다.
호남의 한 원이 법령에 엄하고 형벌이 가혹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벌벌 떨며 아침마다 저녁에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갈빗대를 포개어 숨을 쉬고 발을 모은 채 꼼짝을 하지 못했지요. 하루는 수리, 그러니까 지방 관하의 6 아전 중 으뜸인 이방 아전이 관속들을 모아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관가의 정사가 뒤엎어지고 형벌이 잔혹하여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니 이렇게 몇 년을 지내면 우리만 살아남지 못하는 게 아니라 촌사람 전체가 흩어질 걸세. 이러고도 어찌 마을이라 할 수 있겠나? 왜 그를 쫓아낼 궁리를 하지 않는 게야? 그중 한 아전이 말했지요. 이러이러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모두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오, 그 개교가 참 묘하도다. 마침내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나서 약속을 하고 흩어졌어요. 하루는 원이 아침에 일어나 사관을 끝내고 공무가 없어 혼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지요. 갑자기 나이 어린 통인이 다가오더니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원이 크게 화가 나서 다른 통인을 불러 그를 잡아내라 하니 여러 통인이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명을 따르는 자가 없었지요. 급창, 그러니까 관아에서 원의 명을 전달받아 큰 소리로 다시 전달하는 종과 사령, 그러니까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을 불렀지만 역시 아무도 응하지 않고 입을 가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안전주께서 시성을 하셨나요? 통인이 안전주의 뺨을 때릴 리가 있습니까? 원은 본래 조급증이 있는 데다 거듭 분노가 쌓여 창을 두드리고 책상을 치며 크게 외치고 어지럽게 부르짖었어요. 행동거지가 해괴망측하고 말이 두서없는지라 통인들이 책실 사람에게 달려가 보고하였지요. 여기서 책실이라 함은 현감의 사적인 일을 돕거나 자제를 가르치던 사람을 말하지요. 안전주께 갑자기 병환이 생겨 안정을 잃고 심하게 발광하시니 그 정도가 대단하십니다. 자제들과 다른 책실들이 다급히 올라가 보았어요. 원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혹 손으로 안석을 치고 혹 발로 창문을 차며 요동을 쳤지요. 가만히 있다 미친 듯 소리쳤다 하니 모든 게 이상하였어요. 원은 책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통인이 뺨을 때린 일이며 관속들이 명을 어긴 일을 이야기하는데 분기를 못 이겨 말에 두서가 없었지요. 또 울화가 크게 치밀어 오르니 눈동자가 모두 충혈되었고 온몸에 땀이 흘러내리며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 모양을 본 책실은 원에게 미친 병이 생겼다는 것을 10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요. 또한 통인이 뺨을 때렸다는 것도 비록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치로 헤아려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인 듯 하였습니다. 자제들이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지요. 편안히 앉으시어 정량을 하십시오. 통인들이 비록 모이지각하여 예의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찌 원의 뺨을 때릴 리가 있겠습니까? 병환이 드신 듯합니다. 그러자 원이 또 분노를 참을 수 없어 크게 욕하였지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 역시 통인 무리를 위해 핑계를 대느냐?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자제들이 읍내 의원을 불러 진맥하고 약을 복용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원이 뿌리치며 말했지요. 내게 무슨 병이 있다고 약을 먹이느냐? 의원에게 욕하고 약을 물리치며 하루 종일 벌쩍벌쩍 뛰어다니니 책실 이하 사람들이 모두 원이 병들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 누가 다시 그 말을 듣고 믿어주겠는가 말이지요. 오늘도 이러하고 내일도 이러하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여 진짜로 미친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읍총 관리와 백성들 중에서 이를 모르는 자가 없었지요. 감사가 소문을 듣고 즉시 임금에게 보고를 올려 원을 파면시키니 원은 어쩔 수 없이 행장을 꾸려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감사를 만나니 그가 물었지요. 신절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떠하오? 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병든 게 아닙니다. 그러고는 한창 일의 전말을 이야기하려 하니 감사가 갑자기 손을 저어 막으면서 말했지요. 어허, 병이 다시 도졌구려. 속히 길을 떠나시오. 원은 이야기를 다 하지도 못하고 물러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때 일을 생각하니 분하고 한스러운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 옛병이 다시 도졌다며 의원을 부르고 약을 처방하려 하니 끝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년에 이르자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 다 옛일이 되었기에 다시 이야기해도 옛병이 도졌다고 하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을 시작했지요. 아무년 모읍 원을 할 때였다. 통인이 내 뺨을 때렸다고 한 것을 너희는 아직도 내가 미친 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여러 아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어허, 아버지 병이 오랫동안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도졌으니 장차 이를 어쩐담. 잠옷 근심하며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니 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크게 한번 웃고는 그만두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분을 품은 채 끝내 그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고 하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 벼슬 때문에 돌변한 남자는 감정에 상반된 충돌과 그로 인한 혼란, 분노, 그리고 그를 둘러싼 상황에서의 무력함이 우리에게 강한 감정적 공감을 일으키고 있죠. 주인공은 오랜 기간 동안 벼슬에 향한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허망한 노력과 억울함을 느끼게 되며 분노가 끝내 터지게 되죠. 지난 10년간 자신의 정성과 희생이 헛되게 느껴지면서 자신에 대한 분노와 세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절정을 이루게 되죠.
재상 또한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그 감정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깊은 실망으로 공존하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은 주인공의 감정과 내적 충돌을 강력하게 드러내며 이야기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